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이 말 속에는 제가 평생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말할지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것이 어른의 품격이다. 그것은 나의 체면이고 나의 비밀이고 나의 속갯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지키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저는 정약용입니다. 그 시절 저는 창밖의 소나무를 자주 바라보았습니다. 눈보라에도 폭풍에도 소나무는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부러질 듯 휘어도 그 속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겨울을 견디고 제때가 되면 다시 푸른 기운을 뿜어냈지요. 늙은 나무는 말이 없습니다. 봄에는 새잎을 틔우고 여름에는 그늘을 들이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내어주고 겨울에는 조용히 잎을 떨구지만 그 모든 과정을 나무는 말없이 해냅니다.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견뎠는지, 어떤 상처가 있는지 나무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서 있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속을 다 받아줄 만큼 한가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피와 눈물 섞인 사연도 남에게는 잠시 입가에 올렸다가 잊어버릴 이야기일 뿐이지요. 당신이 요즘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털어놓고 싶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인생을 많이 버티셨고 그만큼 고독을 견디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다른 길을 택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말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사생활을 감추십시오. 노후의 평화는 입을 여는 데서가 아니라 입을 다무는 데서 나옵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마음을 털어놓고 싶고 억울함을 말하고 싶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것이 어찌 잘못이겠습니까? 그런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이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색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하되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솔직하되 분별 있게 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와 장소와 상대를 가려서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어른의 모습입니다. 마음속 말을 전부 밖으로 흘려보내는 대신 그중 일부는 조용히 가슴 안에 붙들어두는 법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정하는 연습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고 사람들의 기억은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한 번 입 밖에 나온 말은 다시 담을 수 없고 한 번 드러난 비밀은 영원히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노후의 평안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침묵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평생을 돌아보며 정리한 노후에 항상 비밀로 해야 할 10가지를 하나씩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10가지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울타리입니다. 당신의 노후를 조용히 지켜줄 보이지 않는 울타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품격을 지키고 당신의 가족을 보호하고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첫 번째, 가족 간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 간의 갈등, 며느리와의 마찰, 사위와의 불편한 관계, 손자, 손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등 가족 내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들로 마음이 답답할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친한 친구에게, 오래된 이웃에게, 같은 처지의 동년배에게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우리 사위가 요즘, 우리 아들 내외가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가족의 갈등을 외부에 드러내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일단 밖으로 나간 이야기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과장되고 왜곡되어 전해지면서 실제보다 훨씬 심각한 갈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결국 가족 전체가 동네의 화제거리가 되고 갈등 당사자들도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갈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로 인한 갈등,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종교나 가치관의 차이, 상속이나 재산 문제, 결혼이나 이혼 문제, 직업이나 진로 선택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은 복잡하고 민감해서 외부인이 쉽게 이해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불만을 외부에 털어놓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한번 퍼진 이야기는 당사자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관계는 더욱 악화됩니다. 복구하기 어려운 상처가 생깁니다. 유배 중에도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참고 견디라는 뜻입니다. 가족 갈등이 생겼을 때는 먼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해 보십시오.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지 판단하십시오. 많은 가족 갈등들이 일시적인 감정 대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를 굳이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가족 회의를 통해 해결하십시오. 당사자들이 모여서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필요하다면 가족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가족 내부에서만 진행하십시오. 가족의 갈등은 가족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외부의 개입이나 조언은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곧 당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입니다. 특히 손자, 손녀와 관련된 문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자녀들의 양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함부로 개입하지 마십시오. 시대가 바뀌었고 양육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가족 갈등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자신이 너무 간섭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십시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마십시오. 갈등이 있어도 그들은 여전히 당신의 가족입니다. 미움보다는 이해를, 비판보다는 포용을 선택하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갈등들은 해결됩니다. 지금의 갈등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경제적 어려움을 숨겨야 합니다. 당신의 재산과 궁핍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비밀로 하십시오. 사람들은 묻습니다. 연금은 얼마나 나오세요? 집은 작아세요? 전세요? 자식들이 용돈은 잘 드리나요?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합니다. 뭐 이것저것 합쳐서 한 달에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아들이 집은 하나 해줬지. 딸이 매달 얼마씩 보내줘.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의 삶 전체가 숫자로만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저 집은 노후 준비가 잘 됐네. 저분은 사실 돈이 별로 없으시대. 존경과 무시는 자기도 모르게 그 숫자에 따라 움직입니다. 가난을 드러내면 동정이 옵니다. 그러나 그 동정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자는 시샘을 부르고 가난한 이는 부담을 부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당신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는 가족 안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물며 이웃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진 재산의 액수, 그 재산이 어디에 어떻게 묶여 있는지, 혹은 지금 얼마나 궁핍한지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전문가와 상의할 때, 정말 신뢰하는 가족과 의논할 때만 꺼내십시오. 세상 사람은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통장과 장부를 그들에게 열어보일 의무도 없습니다. 도움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부탁받았으니 마지못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속사정을 다 털어놓을 의무도 당신에게는 없습니다. 노후의 가장 큰 불안은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병원비로 사라지고 예상했던 것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면 요즘 너무 힘들다고 이웃과 이야기하다 보면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드러내는 순간 당신은 약자가 됩니다. 사회에서 경제력은 곧 발언권입니다. 경제적 여유는 곧 사회적 지위입니다.
당신이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예전과 같은 존경을 받지 못하고 조언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만남의 자리에서도 소외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생활비 부족, 주거비 문제, 자녀 교육비나 결혼비용 지원, 빚 문제 등등. 이런 문제들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털어놓을 일은 아닙니다. 먼저 정확한 현황 파악부터 하십시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매월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인지,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냉정하게 숫자로 파악하십시오. 그래야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가족 내에서만 의논하십시오. 자녀들과 솔직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숨기지도 말고 체면 때문에 과장하지도 마십시오. 자녀들은 부모의 어려움을 알 권리가 있고 도울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에게도 부담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부의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를 알아보십시오. 기초연금,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당신이 평생 세금을 내며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당당하게 이용하십시오. 하지만 이웃이나 친구들에게는 절대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들의 동정어린 시선은 당신의 자존감을 더욱 갉아먹을 뿐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연금만으로는 살기 어렵네요. 정도의 일반적인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누구나 하는 이야기이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어려움이나 심각한 상황은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빚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돈의 액수로 매겨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는 경제력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숨기면서도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식 횟수를 줄이는 대신 집에서 정성스럽게 요리해 보십시오. 비싼 옷을 사는 대신 가지고 있는 옷을 잘 관리해서 입으십시오. 여행을 자주 가는 대신 가까운 곳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이런 변화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생활 방식을 즐겨보십시오. 절약하는 삶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이 오히려 품위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건강 문제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병에 대한 지나치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줄이십시오.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이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허리가 뻐근하고 혈압이 오르고 당 수치가 걱정됩니다. 그러다 보니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의 병력을 나열합니다. 나는 몇 년 전에 수술을 했고 이 약을 하루에 몇 알 먹고 밤에는 몇 번을 깨서 화장실을 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머 어떡해요 하고 안타까운 얼굴을 해줍니다. 그러나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면 그들은 당신의 병보다는 당신의 말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신 스스로도 자신을 병든 사람으로만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 이야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당신의 정체성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물론 병은 숨길 일이 아닙니다. 가족과 의사에게는 최대한 솔직하게 알리십시오. 이들은 당신을 지켜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네 사람, 모임 사람,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에게까지 자세한 병명을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조금씩 걸으려 합니다. 몸을 돌보려고 식습관을 바꾸려고 해요. 병 자체보다 병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보여주십시오. 질병은 인생의 한 부분일 뿐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몸 여기저기에 이상이 생깁니다. 관절이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도 잘 오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도 생기고 시력이나 청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증상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과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위로받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여기가 아프네. 어제는 저기가 안 좋았네. 이런 대화가 오가는 것은 어쩌면 노년의 일상입니다. 하지만 건강 문제를 너무 자주,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걱정해주고 위로해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겨워합니다. 또 그 이야기야 라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고 결국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으로 낙인 찍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을 약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의견을 물어보거나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점점 소외되고 영향력도 줄어듭니다. 물론 건강 문제를 완전히 숨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들은 당신의 건강 상태를 알아야 하고 의사와는 솔직하게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말 가까운 친구 한두 명 정도와는 건강 문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자리에서 건강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한 건강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아픈 것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 매몰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십시오. 요즘 산책을 시작했어요. 집에서 요가를 해보고 있어요. 같은 긍정적인 이야기는 괜찮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어도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하십시오. 취미 생활을 즐기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의미 있는 일들을 하십시오. 건강 문제가 삶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 건강 문제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많은 질병들이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일상생활에 큰 지장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부분에 집중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십시오. 네 번째, 자녀들의 실패와 아픔을 감춰야 합니다.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가슴이 먼저 아픕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당신의 밤잠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이 사업을 망해서, 우리 딸이 이혼을 해서, 우리 손주가 학교에 잘 적응을 못해서 이야기를 꺼내면 일시적으로는 속이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쿠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당신의 자녀와 손주는 그들의 머릿속에서 불쌍한 집의 누군가가 됩니다. 사람의 뇌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더 오래 기억합니다. 저 집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대 하는 말보다 저 집 아들이 사업 망했대 하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더 자주, 더 길게 떠돕니다. 아이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 어긋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잘릴 수도 있고, 친구와의 관계가 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그들 인생 안에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상처입니다. 문제는 부모가 그 상처를 동네의 구경거리로 만들어버릴 때입니다. 자식과 손주의 실패를 떠벌리는 부모는 사실 자식과 손주의 편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이 남의 위안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의 실패담은 당신의 가슴 안에서만 눈물로 씻어내십시오. 아이의 실패는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정답은 말이 아니라 침묵입니다. 조용히 도와주고, 조용히 기다려주고, 조용히 가려주는 것이지요. 자녀가 사업에 실패했다면, 자녀가 이혼을 했다면, 자녀가 직장에서 해고당했다면,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면, 자녀가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자녀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그 모든 것은 가족만이 알아야 할 일입니다.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십시오. 친구들 앞에서 푸념하고 싶은 충동을 참으십시오. 물론 완전히 숨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이나 친척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입으로 말하는 것과 그들이 짐작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당신이 직접 말하면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 되어 널리 퍼져나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짐작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퍼뜨리지 못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전파 속도가 놀랍도록 빠릅니다. 한번 퍼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동네 사람들만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학교에서, 학부모 모임에서,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친척들 사이에서 계속 회자됩니다. 자녀가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도 과거의 실패담이 발목을 잡습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뭅니다. 실패는 경험이 되고 아픔은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하지만 한번 퍼진 소문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들의 아픔을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녀의 실패를 보호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또한 자녀의 실패를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형은 성공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라는 식의 말은 상처만 더할 뿐입니다. 각자의 인생은 각자의 속도로 흘러갑니다. 지금 실패한 자녀가 나중에 더 큰 성공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지하는 것입니다. 5번째,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과 자랑거리는 가슴 속에만 조용히 간직하십시오.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우리 때는 이렇게 안 살았어. 나도 한때는 말이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었지. 이런 말들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나올 때에는 그리움과 자부심의 향기를 지닙니다. 그러나 듣는 이의 귀에 들어갈 때에는 종종 부담과 피로의 무게를 얹습니다. 과거의 성공담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당신이 초라해서 과거로 도피한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한때는 정조 임금의 총애를 받던 관료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벼슬길에 올라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 떨어졌을 때 그 모든 과거의 영광은 한순간에 빛을 잃었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떠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공부와 글쓰기에 몰두했습니다. 지금의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은 어제의 훈장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입니다. 과거의 영광은 당신의 가슴 속 정원에만 심어두십시오. 힘들 때 당신을 버티게 하는 조용한 꽃으로만 사용하십시오. 나이가 들면 현재보다 과거에 집착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성공담, 예전에 잘 나가던 시절의 이야기를 자꾸 꺼내고 싶어집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전에 내가 일할 때는 말이야 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이런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성취를 이루기 어려워지고 사회에서의 영향력도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장 빛났던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고 그 시절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성공담을 반복하는 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욱 부각시킬 뿐입니다. 듣는 사람들은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까 과거 이야기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과거의 성공담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승진이나 성과, 사업에서의 성공, 사회적 인정이나 상, 수상,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기여, 어려운 시절을 극복한 경험 등등. 과거의 성공담은 마음속 깊이 간직하십시오. 그것은 당신만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기억들이 당신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들려주지는 마십시오. 이런 경험들은 분명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일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성공담을 말하고 싶을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싶어서인가? 대부분의 경우 전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하고 싶다면 과거 자랑보다는 현재적 관점에서 접근하십시오. 예전에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말하십시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자랑이 아닌 조언의 형태로 전달하십시오.
대신 현재의 삶에 집중하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십시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를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진정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존경받습니다. 저 정약용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6번째, 타인에 대한 험담과 비판을 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밀과 흉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자신의 깊은 비밀을 털어놓았다면 그것은 당신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그 비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순간 당신은 그 신뢰를 배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의 잘못과 약점을 입에 올릴수록 우리는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낍니다.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러나 그런 말들이 쌓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남을 말하는 걸 보니 어디 가서 나에 대해서도 저럴 것이다. 정말입니다. 험담은 귀에 달콤하게 들리지만 결국 말하는 사람의 얼굴을 더러지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천하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판단할 필요는 없다.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잘났고 못났는지 세상이 이미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까지 한마디 보탠다고 해서 세상이 더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의 명예를 깎고 누군가의 체면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그 순간 가장 많이 깎이고 떨어지는 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품격입니다. 남의 비밀은 묻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침묵은 때로는 가장 큰 자비입니다. 이웃들의 사생활에 대한 험담도 삼가야 합니다. 옆집에서 요즘 부부싸움이 심하대 저 집 아들이 또 사고를 쳤대. 같은 이야기들은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집니다. 설령 사실이라고 해도 그것을 퍼뜨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화제거리로 만드는 것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동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예리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보이고 사회의 모순이 느껴지고 정치인들의 무능함이 답답합니다. 이웃들의 잘못된 행동이 눈에 거슬리고 친구들의 판단 실수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험담과 비판은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당신이 남을 비판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저 사람도 다른 곳에서는 나를 비판하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를 잃고 인간관계가 소원해집니다.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사람들이 피하게 됩니다. 험담의 유혹은 매우 강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이야기하면서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고 자신의 현명함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험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한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끼리만 하는 이야기인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험담들 말입니다. 험담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점점 더 자극적인 이야기를 찾게 되고 과장하게 되고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퍼뜨리게 됩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고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다 판단하고 비판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오래된 원한과 미움은 여러 사람에게 토로할수록 더 깊어질 뿐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용서하기 힘든 일을 겪습니다. 형제에게 당한 상처, 며느리에게 들은 말, 친구에게 받은 배신, 이런 일들은 오래오래 마음속에 남아 가끔씩 새살을 도려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붙들고 그 사람 욕을 하며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느냐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그 원한이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의 흥미로운 구경거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원한의 대상뿐 아니라 원한을 쏟아내는 당신까지 피곤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원한은 입 밖으로 나올수록 커집니다. 말로 던져진 미움은 상대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당신 가슴에 되돌아와 다시 상처를 냅니다. 어떤 원한은 직접 찾아가 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는 상처받았다고 담담히 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조차도 조용히 둘만의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움을 말로 키우지 말고 침묵 속에서 서서히 말려가도록 두십시오. 또한 다른 사람의 험담에 동조하지도 마십시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시작하면 적당히 화제를 돌리거나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라고 정중하게 거절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대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좋은 일들을 나누고 희망적인 전망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고 더 가까워지려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배우자와의 불화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 속사정은 밖으로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평생 함께 산 사람에게 가장 많이 서운합니다. 당신이 날 이해해주지 않았다는 서운함, 평생 고생만 시켰다는 억울함, 노년에 가서야 푹 받쳐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이웃을 만나면 은근슬쩍 배우자의 흉을 봅니다. 우리 영감탱이는 말이야, 젊어서부터 우리 할망구는 어찌나 고집이 센지 이렇게 웃으며 풀어놓는 이야기들이 한두 번일 땐 농담이지만 자꾸 반복되면 사람들은 당신의 배우자를 웃음거리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웃음의 끝에는 당신에 대한 평가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저런 사람과 평생을 살아온 저분 역시 그만한 몫이 있겠지. 부부는 작은 나라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 아무에게나 이 나라의 내밀한 비밀을 털어놓는 일은 스스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갈등이 있다면 먼저 당사자끼리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심을 담아 말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이지 제3자에게 하소연하여 상대의 체면을 깎는 방식으로 풀 일은 아닙니다. 저 역시 아내와 자식들 사이에 수많은 오해와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서운함을 제자나 동네 사람에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다면 제 가정은 이미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구경거리가 되었겠지요. 부부 사이는 끝까지 서로의 체면을 지켜주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속 서운함이 아무리 커도 그래도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하는 마음 한 가닥은 놓지 말아 주십시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배우자라도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서로의 습관에 짜증이 나고 의견 차이로 부딪히고 오해로 인해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부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완벽하게 화목한 부부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잘못입니다. 친구들에게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거나 자녀들에게 배우자의 잘못을 이야기하거나 이웃들에게 부부싸움의 내용을 알리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험담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저런 사람과 살면서 불행하구나. 저런 사람을 선택한 것도 문제지.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배우자를 깎아내리면 결국 자신도 함께 깎아내려집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배우자의 잘못을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부모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곤란해하고 가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부모의 갈등은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마십시오. 단점보다는 장점을, 불만보다는 고마움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마움을 남들에게 표현하십시오. 우리 남편이 이런 점이 좋아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잘해요. 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존경심도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좋아집니다. 여덟 번째, 자신의 후회와 원망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날의 치부와 사무치는 부끄러운 과거는 세상에 고해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누구나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 잘못을 하나쯤은 저지릅니다. 젊은 날의 허튼 사랑, 친구에게 지은 죄, 부모에게 했던 못된 말, 아이에게 했던 상처 주는 행동들, 노년에 이르면 이 기억들이 유난히 또렷해집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와 죄책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죄를, 이 부끄러움을 누군가에게 다 털어놓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마음을 끝까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에게 사실은 내가 옛날에 하며
너무 무거운 고백을 쏟아놓으면 그 아이는 평생 당신을 다르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정말 회개하고 싶으시다면 하늘 앞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종교를 가지고 계시다면 기도 속에서 아니면 조용한 글 속에서 당신의 죄책감을 풀어보십시오.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는 것도 좋은 길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후회와 죄책감을 아들, 딸, 며느리, 친구의 어깨 위에 모두 올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만의 짐으로도 이미 충분히 무겁습니다. 과거의 실패담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같은 후회의 말들도 듣는 사람에게는 부담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후회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그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십시오.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미련이 남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쌓입니다. 배신했던 친구, 속였던 동료, 무시했던 상사, 외면했던 친척들에 대한 분노가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후회와 원망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한다고 바뀌지 않고 원망한다고 보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현재의 삶을 잠식해 갑니다. 후회가 있다면 그것에서 교훈을 얻으십시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후회를 가치 있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남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하지는 마십시오. 듣는 사람도 지치고 당신 자신도 더 괴로워집니다. 원망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잊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원망에 에너지를 쏟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원망하는 데 쓸 시간에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수입니다. 9번째, 재산과 유산에 대한 계획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상속과 유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불만은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이 집은 누구에게 줄까, 이 땅은 누구에게 넘길까 하는 생각이 많아집니다. 한 자식에게는 미안함이 남고 다른 자식에게는 섭섭함이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 약해지는 날, 한 아이에게 슬쩍 말합니다. 이 집은 다 내 거야. 동생들한테는 말하지 마라. 또 다른 날에는 마음이 상한 자식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중에 아무것도 못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툭툭 내뱉은 말들이 당신이 떠난 뒤 아이들 가슴속에서 칼이 됩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형제가 아니라 상속의 경쟁자로 보기 시작합니다. 저는 유배지에서 멀리 있는 가족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편지에 이런 말을 남기곤 했습니다. 재물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형제간에 나누어 가지되 마음만은 다투지 말라. 상속을 미리 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액수와 계산, 누구에게는 얼마, 누구에게는 무엇 하는 이야기를 자녀들 입에 미리 올려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만 말해 주십시오. 나는 너희 모두를 공평하게 생각한다. 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너희가 원망하지 않도록 정리해 두겠다. 그리고 실제 정리는 조용히 서류와 도장을 통해 마무리하십시오. 유산 이야기를 입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가족의 사랑은 숫자로 줄어듭니다. 당신의 마지막 시간은 돈 계산이 아니라 감사와 안부의 말로 채워져야 합니다. 노후에는 재산과 유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자녀들에게 어떻게 물려줄지, 상속은 어떻게 할지 등의 문제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필요한 준비입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을 함부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재산이나 유산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합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의 씨앗이 되고 외부인들에게는 사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상속 계획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유언장을 작성하고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자녀들에게 상세히 알려주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형에게는 더 많이 주고 나에게는 적게 주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느냐는 서운함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 계획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체계적으로 세우되 그 내용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공유하십시오. 자녀들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되 세부 내용은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신 후에 밝혀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자신이 가진 재산의 규모를 남들에게 알리지 마십시오. 재산이 많으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재산이 적으면 무시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재산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한 한 삼가고 검소하고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 올바른 가치관,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능력, 이런 것들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쓰면 없어지지만 정신적인 유산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열째, 종교와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과 싸우고 싶은 신념은 함부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허술함이 보이고 사회 구조의 불공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또한 오랜 세월 품어온 신앙과 생각이 있으니 그것이 내 뼛속까지 진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너희가 뭘 알아? 이쪽이 옳은 거야. 그런 정당은 다 나쁘다. 그 종교는 틀렸다. 그러나 당신이 평생 붙들고 있는 진리의 조각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시대와 함께 바뀝니다. 어제의 옳음이 오늘의 옳음과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교도 사람마다 다른 길을 택합니다. 각자의 영혼이 걸어가는 길을 내 입 하나로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의견이 옳더라도 그 의견을 강요하며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잃는다면 그 옳음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되겠습니까? 묻는 이가 있다면 조용히 당신의 생각을 풀어주십시오. 그러나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에게 진리를 강제로 먹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억지로 먹이는 밥이 아니라 스스로 찾게 되는 샘물과 같습니다. 정치적 견해는 개인차가 크고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거나 다른 견해를 비판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뿐입니다. 자신의 종교나 가치관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도 나름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비판하지는 마십시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비판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있을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대부분의 경우 침묵이 더 좋은 선택입니다. 만약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비판보다는 건설적인 제안을 하십시오. 저 사람은 틀렸어 보다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십시오. 문제를 지적하기보다는 해결책을 제시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린 10가지, 자녀와 손주의 실패, 부부의 속사정, 재산과 가난, 상속 계획, 건강 문제, 젊은 날의 치부, 옛 영광, 남의 비밀과 흉, 오래된 원한, 종교와 정치에 대한 극단적인 주장, 이 10가지는 나이가 들수록 입 밖에 내기 전에 한 번, 아니 2번, 3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솔직해야지. 가족끼리는 비밀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친한 친구라면 내 속마음 다 알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솔직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것 같고, 가슴에 비밀을 품고 있으면 나쁜 어른이 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으면 진짜 관계가 아니라고 느끼셨나요? 그러나 관계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관계는 부부 사이에서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자녀와 친구와 이웃에게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방까지 모두 열어보이라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기대입니다. 이것들을 비밀로 하라는 것은 거짓된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실하되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진실을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와 장소와 상대를 가려서 말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자신의 사생활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이유로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대화할 상대가 적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은 욕구가 커집니다. 또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담을 말하는 것은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도 자신의 양육이 잘 되었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자녀의 실패나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누군가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바라서입니다. 좋은 관계란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선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서로에게 짐을 덜어주려는 배려에서 나온 침묵이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성숙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가까이 있는 것만이 사랑은 아니다. 멀리서 조용히 안녕을 빌어주는 것도 사랑의 한 모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